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우리나라 최초 인권법,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4년째.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는 대한민국 장애인 권리 현실을 전하는 YTN 장애인 인권 보도를 살펴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현장으로 향한 그들. 특파원 특집 그 첫 번째 이야기. 잠시 후 에필로그 Y에서 만나보시죠.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완연한 봄의 정취가 느껴지는 요즘 전국 꽃놀이 명소로 발걸음 옮기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YTN 남산 서울타워에선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서 서정문학 남산 시화전이 열리는데요. 코로나19로 여전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봄 기운 가득한 남산에서 문학의 향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뷰 Y 시간 시작합니다. 먼저 정영희 시청자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이루어진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의 지하철 시위가 4월 현재 한국 사회의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전히 논쟁 중에 있는데요. 오늘 리뷰와이에서는 장애인 인권 문제를 다룬 YTN의 보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사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최근 YTN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 정부의 정책 변화 방향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새 정부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자 하는 성명이나 집회, 시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 언론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목소리 중 하나가 이동권 확보 관련 장애인들의 시위일 것입니다. YTN 보도만 보더라도 비카인즈 기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제목에만 장애인, 전장현이 포함된 기사가 총 126건이었고요. 대선을 전후해서 3월에 보도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언론이 상대적인 약자인 장애인을 다룰 때에는 또 민주사회의 시민의 권리를 할 수 있는 집회와 시위를 다룰 때에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2014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인권보도준칙 전문에는 언론은 인권 문제를 적극 발굴 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 형성에 앞장선다. 또 인권보도준칙 제1장 1조 언론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항에서는요. 민주적 기본권인 집회 시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기준으로 YTN의 장애인 인권 관련 보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어서 평가원님께서 준비한 내용도 들어볼까요? YTN의 보도는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목소리와 그리고 사회를 향한 호소,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3월 13일의 장애인에겐 더 혹독한 셀프 방역, 장애인 관리 포기한 셈이라는 기사에서는 변화된 방역 방침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조명을 했는데요. 언론이 이러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 이슈화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와 정부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참 의미 있는 뉴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3월 14일에 뉴이저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약자에 대한 공정과 상식, 예산으로 증명돼야라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관련법과 그리고 시행령과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들 이런 것을 한눈에 정리해서 잘 보여주면서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즉 다르게 말하면 예산의 문제와 연결을 하면서 이슈의 그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네, 박사님, 이 밖에 어떤 보도가 또 눈에 띄었습니까? 예, 또 한 가지 YTN의 단독 보도가 크게 눈길을 끌었는데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 관련 보도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싸워 이길 상대, 서울교통공사 대응 논란 제목으로 보도를 해주셨는데요. 이후에 이 보도가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가 쭉 되면서 이슈가 점점 더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YTN의 이 단독 보도에서는 해당 문건을 되게 자세히 짚으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고요. 나아가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고 또 확산될 수 있는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좋은 보도가 있었는데요. 3월 29일 방송된 팩트-Y 장애인 단체 윤 당선되자 지하철 시위 시작했다?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위를 두고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던 것들을 대선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이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불법적으로 위험한 방법으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점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검증한 보도입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물이 발언을 하고 또 이 발언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여론과 사회에서는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가 더 중요할 텐데요. 이 보도는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전장현의 이동권 보장 요구 시위에 대해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자칫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우려를 차단한 좋은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평가원님 이어서 아쉬웠던 점도 짚어볼까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3월 17일부터 18일 동안에는 YTN에서는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 단체에 대응하는 문건을 작성했다라는 내용을 내보내면서 많은 뉴스가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그 내용들을 저도 직접 방송을 봤는데요. 많은 내용에서 깨달을 점도 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3월 31일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에 대한 반론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서울교통공사의 해당 문건은 공사의 공식적인 문건이 아니라 개인이 작성을 해서 내부의 인트라넷에 공유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이미 이제 그와 관련되어서 강한 제목을 달고 나간 보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작진이 애쓴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었고요. 또 그 노력들이 충분히 보였습니다만 이러한 사소한 곳에서라도 팩트 체크를 좀 더 꼼꼼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된 내용은 돌리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자칫하면 또 다른 논쟁을 낳거나 아니면 다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두 분께서 칭찬할 점 그리고 또 아쉬웠던 부분을 함께 짚어주셨는데 해설위원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협한 시각,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보도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에서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이 같은 여론전과 법적 대응을 벌이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비록 교통공사 측 설명대로 일부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해도 굉장히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해당 기사의 반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좀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반론 보도문이라는 게 기사가 잘못돼서 정정이 필요하다 이런 정정보다는 사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언론 중재위 중재를 통해서 한쪽 당사자 입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론을 실어주는 차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취재가 꼼꼼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신 건 조금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달 17일 황보혜경 기자의 기사를 보시면 교통공사 측의 직원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반박 입장과 인터뷰까지 담겨 있고요. 두 번째 꼭지로 방송된 이준엽 기자의 기사에서도 홍보팀원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문장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준엽 기자의 기사에는 교통공사의 반박 해명 입장이 두 문장에 걸쳐서 자세히 소개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보도를 보면서 중요한 건 교통공사의 설명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이게 과연 실제 1개 직원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일탈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요.
정말로 이 직원의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교통공사 측이 사후에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후속 보도가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네. 또 관련해서 정치권의 공방도 뜨거웠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집회와 관련한 보도들 중에 요새 자주 미디어에서 보이는 프레임 중에서는요, 현장에서의 갈등 프레임, 또 게임 중계와 같은 날선 발언에 대해서 받아쓰기 보도, 특히 사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말 공방을 받아쓰기식으로 전달하는 보도들입니다. 사안의 본질인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정치권의 보도, 공방, 요 프레임으로 자꾸 보도가 되다 보면 원래 사안의 본질인 인권 문제가 정치권 공방 프레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YTN 보도에서는요, 3월 25일 이준석 장애인 단체 시위, 타인 권리 침해, 장애연, 공감 능력 제로, 3월 28일 이준석 장애인 단체 비문명정 불법 시위 중단해야, 3월 29일 고민적, 이준석 자판 두드릴 게 아니라 국민 목소리 들어야 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3월 28일 날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함께 걷고 같이 가자는데 비문명적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의 발언을 따옴표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뉴스의 내용을 보면은 반복되는 그런 장애인들의 리프트 사고와 휠체어 사고 이런 것을 알리면서 그 사안의 심각성을 잘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또 OECD의 여러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해서 우리나라 예산 규모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단체의 시위를 폄하한 그런 정치인의 발언을 강하게 아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따옴표로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뉴스 전반에 있었던 중요하고 우리 시청자에게 함의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묻혀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권의 공방전을 단순히 받아쓰는 이른바 따옴표 보도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해설위원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최근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받아쓰기 보도, 베끼기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단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과 이슈에서 요즘 언론이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인의 자극적인 발언뿐만 아니라 유명인의 SNS를 무분별하게 인용 보도하고 그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검증 자체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발언을 했는지 해당 정치인이나 유명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나 심지어 관련 녹취를 찾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가 쓴 기사를 그냥 가져다 베끼는 이런 식의 비도덕적이고 잘못된 복사, 표절 기사가 포털을 통해 그대로 검색해 되면서 거의 공해 수준이라는 비판까지 받을 정도입니다. 결국 언론 스스로 자정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청자와 독자들, 언론 수용자들이 이런 언론의 잘못된 행태를 감시하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고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이 이런 베끼기 기사, 자극적인 낚시성 기사의 범람을 방치하고 있다는 건데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포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들려주신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네, 장애인 인권 보도 꼼꼼한 내용 확인은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차별과 갈등은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상호 인정을 위한 그런 언론의 노력도 꼼꼼한 사실 확인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박사님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장애인 인권 보도, 연민보다 시민 기본권의 관점으로. 한 20여 년 전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지하철이 다니는 선로에 쇠사슬로 몸을 묶었던 장면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20년 동안 반복해온 목숨을 걸지 않으면 대다수의 비장애인과 언론이 들어주지 않았던 그 목소리는 교육받고 일하고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이동하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민주사회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본권이 침해받거나 소외된 사례를 발굴하고 보도해서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 존중 문화에 기여하는 것이 민주사회 언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YTN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시민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전해주신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방송엔 담기지 않은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에필로그 Y에선 우크라이나 현지 소식을 누구보다 발빠르게 전해온 이승윤 특파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YTN은 특파원을 통해 현지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에필로그 Y에서 준비한 우크라이나 특파원 특집 제1탄. 빠르게 폴란드 푸샤미실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 이승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에필로그 Y에서 정쟁 지역에 다녀오신 특파원을 모시는 거 정말 처음이거든요. 가셨을 때 제가 TV 화면으로 봤을 때 약간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약간 돌아오신 것 같은데. 전쟁 지역에서 이제 발로 뛰다 보니까 정말 먹고 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때는 네. 정말 얼굴이 반쪽이 돼서 일이 끝나고 호텔방에 돌아오면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아 정말 열심히 뛰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가격리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먹고 싶었던 한국 음식 먹고 그리고 갇혀 있다 보니까 회사에 돌아갈 날이 딱 돼서 다시 거울을 보니까 아 사람들이 이거 열심히 고생했다고 얘기는 안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살은 금방 돌아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정직합니다. 자, 출장 가실 때부터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해볼까 합니다. 러시아 침공 이전부터 특파원으로 가셨었나요? 네, 제가 정확히 갔던 게 제가 2월 17일 날 가서 제가 3월 13일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사태였고 네. 뭐 이 사태가 과연 얼마나 심각해질까 그때까지만 해도 가늠이 어려웠던 상황이었거든요. YTN 기자분들 중에서 가장 먼저 뽑혀서 이제 특파원으로 가신 거잖아요. 뭐 뽑히신 이유가 있나요? 뭐 열정으로 지원을 하셨나요? 이번 사안이 이제 외교적인 사안이기도 하고 또 국방 관련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부 외교부가 소속되어 있는 통일외교 안보부 이제 기자로 1년 이상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나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워낙 좀 체력이 좋은 편이고 잘 뛰어다니는 편이니까 어디를 보내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기대로 아마 저를 보내신 것 같은데 제일 큰 요인은 아마 갈래 그럴 때 네, 제가 가겠습니다. 손 들었던 게 네.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취재에 대한 열정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도 네. 다시 들어가라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고 가장 보람이 있는 건 바로 현장에 갈 때 역사가 쓰여지는 그 현장에 바로 제가 직접 가서 제 눈으로 보고 그리고 제 목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게 기자가 돼서 가장 느낄 수 있는 큰 보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진정성이 저한테까지 좀 와닿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열정이 있는 거 좋지만 사실 이 지역은 일반 지역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도 가시는 걸 준비할 때 좀 걱정되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제가 나갈 때 보통 여행자 보험 들어주는데 이번엔 전쟁 보험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명이 위급할 때 얼마까지 이렇게 나온다는데 액수가 네. 크길래 아, 정말 위험한 데 가는구나. 저도 몰랐는데 저희 회사에 방탄 헬멧과 방탄 조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상 저보고 상황에 이제 대비한 건가 네, 봐요.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그걸 가져가라 그러는데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거 과연 폴란드 이거 입국할 때 혹시 화물 검색할 때 수상한 사람으로 찍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됐고 두 번째는 애가 보고 갑자기 이제 아빠 뭐해? 이러는데 이제 이게 뭐야? 그러길래 이 방탄 헬멧하고 방탄 조끼인데 아빠가 이걸 입을 일은 없기를 정말 바래. 그러니까 입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걱정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옷이 효용을 발휘하는 그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끝까지 취재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안 입으셨죠, 그래도? 입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타 다행이네요. 방송사는 방탄 조끼를 입고 이제 방송을 해서 뭐 일부 이제 댓글에서는 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거 전쟁 상황이고 국경 앞이니까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촬영 기자랑 상의를 해봤는데 저희 솔직히 피난민들이 많이 몰려오고 전쟁의 어떤 그런 위협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뭐 정말 폭격이 떨어지는 그런 아찔한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는 이제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지만 정말 수백만 명의 피난민들이 몰려오는 모습이 있다. 그리고 바로 국경 지역이라서 어떤 전운이 감도는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걸 좀 전해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갔다 오신 곳이 그럼 폴란드랑 우크라이나 그 국경 지역에 있는 프셰미실이라는 지역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이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로 들어갔고요. 바르샤바에서 한 6시간 정도 이제 내려가면 남동쪽으로 내려가면은 그러면 이제 프셰미실이라고 이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국경 마을이 나옵니다. 그럼 도착하셨을 때 그 프셰미실 마을 분위기는 어땠어요? 사람들이라든지? 프셰미실은 원래는 인구가 6만 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역사가 깊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네. 야, 여기가 전쟁터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아름다운 도시가 피난민들의 그냥 살아있는 베이스 캠프로 변한 게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차역은 원래는 그냥 정말 고즈넉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일상의 여유로움을 볼 수 있었던 곳이 갑자기 모든 대합실이 피난민 센터가 돼버린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영하 한 5도까지 이제 기온이 내려가서 추운데 그냥 오돌오돌 떨면서 이렇게 자는 사람들이 옆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민들이니까 네. 거기서 자고 먹고 자고 생활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요. 네. 국경 검문소 중에 코르초바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에는 심지어 소방서를 개조해서 보통 소방대원들이 생활하는 곳에 이제 기숙사를 이제 피난민 센터로 만들어서 생활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보셨잖아요. 뭐 인터뷰에도 많이 담으셨고요. 그분들한테서 좀 들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이야기들도 있나요? 네, 일단 이런 아마 질문을 받으면은 꼭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추려봤습니다. 한 10분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네요. 정말 사실은 15분 정도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방송이니까 이제 축약해서 네. 그래도 정말 중요한 분들 꼭 기억해야 될 분들을 꼭 좀 거명을 해보자면 먼저 일단 세르게이 씨였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지 않은 점이 시청자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네. 후발대로 이제 양동훈 기자가 다녀오기도 했고요. 네. 좀 아쉽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회사에서 이제 저보고 한 달 정도 되니까 이제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라 그랬을 때 사실은 뭐 반가움, 집으로 돌아가는 이 어떤 안도감보다는 키이우를 못 들어가고 우크라이나에서 현장 취재를 못 하고 가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행 금지 구역이라서 국가에서 일단 허락하지는 않았고 나중에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취재가 허용되긴 했는데 그건 이제 제가 나올 때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됐던 사안이고요.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규칙을 어겼을 때 저희가 앞장서서 매일 지적을 하는데 저희가 만약 그 여권법을 어기면서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취재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누가 박수를 과연 쳐줄까? 그러면서 가지 않았던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저는 제가 국민으로서 먼저 지켜야 될 의무를 다 해야 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전쟁 지역에 가셨잖아요. 힘드신 부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어떤 게 제일 가장 힘드셨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그래도 일찍 온 편이었어요. 그래서 뭐 CNN도 없고 뭐 뉴욕타임즈도 없고 그래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취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언론사들이 막 몰려드니까 그리고 피난민들도 정말 밀물같이 이제 몰려오니까 국경 수비대나 경찰 이런 쪽에서는 점점 이제 취재 범위를 좁혀오고요. 그러면은 점점 취재 환경은 열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회사에서는 이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취재를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취재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중간에서 고생을 많이 이제 하시는 그러면 거네요. 이제 절충을 해야 되는데 네. 많이 힘들죠, 진짜 그럴 때 이제 누가 이런 상황을 좀 알까? 하면 이제 저널리스트들끼리 서로 옆에 현장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이제 어제도 왔는데 오늘도 고생이 많네요. 그래서 서로 이제 다독이고 어깨 한번 두들겨가고 그러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동료 기자들이 있어서 좀 힘이 되기도 했지만 한국에 가고 싶고 가족들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정말 보고 싶죠. 왜냐하면은 제가 마음이 제일 아팠던 게 어린아이 하나가 혼자 울면서 더덕더덕 내려오는 거야. 막 엉엉 울면서. 그러면은
그거 지켜보고 있으면 저희도 마음 찢어지죠. 그리고 그쵸. 저도 7살짜리 이제 딸아이가 있으니까 마치 제 아이 같고 막 걔 얼굴에서 제 딸 아이가 보이기도 해서 마음이 너무 이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들을 하나하나 할 때 저희 웬만하면 취재할 때 애들은 제가 취재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애들한테 이거 마이크 갖다 대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현장에서 담아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이야기나 뭐 감사를 표하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무엇보다 저는 우크라이나 이 시민들의 국민들의 이 아픔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하는 폴란드 국민의 어떤 그런 어려움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 많이 기여할 수 있고 좀 그분들의 어떤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국제적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저는 여러분들 잊어먹을 때쯤 되면 제가 꼭 좀 일깨워드리고 알려드리고 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진짜 이소영 기자님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현장에 직접 가서 발로 뛰는 그 생생함을 전해주는 진짜 진정한 기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취재 현장 경험 살려서 좋은 보도 계속해서 만들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YTN은 그동안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 민영휘에 관한 보도를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최근에 방송된 기사에 대한 시청자와 모니터단의 평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친일파 민영희의 무덤을 관리하는 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는 2017년 YTN 첫 보도. 보도 이후 항일 독립운동가 단체는 문화재 지정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문화재 안내판만이라도 친일 관련 역사를 함께 기록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자치단체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춘천시가 별도의 알림 없이 슬그머니 교체 설치한 안내판. 추가된 문구는 조선 후기 관료이자 정치인인 민영희가 전부. 친일 관련 기록은 여전히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YTN 시청자 모니터단은 지속적 관심으로 친일파 무덤 관리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론화해 의미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모니터단은 친일파를 친일파로 부르지 못하고 있는 춘천시의 행정에 공분을 불러왔으며, 특히 인터뷰 등을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공무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사에 따라붙은 수많은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라. 당장 철거하고 파묘하길. 즉각 문화재 지정 해제하라. 왜 친일파 사유재산에 세금을 낭비하냐며 그릇된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행위라고 우려하는 내용이 쏟아졌습니다. 홍성욱 기자는 방송이 나간 뒤 별도의 칼럼을 통해 자세한 취재 후기를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홍 기자는 취재를 시작한 2017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춘천시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홍 기자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취재하고 기사를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즘 침대 많이들 쓰시죠? 한 유명 매트리스 업체가 품질 보증 5년이라고 내세우면서 사용했던 제품은 재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품질 보증 5년이다. 사용하면서 이슈가 있으면 교환 바로 해드린다라고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갑자기 자다가 여러 번 잠을 깨고요. 허리가 좀 이유 없이 많이 아파서. 그런데 문제를 판매처에 알리자 해당 매트리스는 보증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5년까지 된다는 품질 보증은 사용하지 않은 새 매트리스에만 해당한다는 황당한 이유 때문입니다. 2년 전 백화점에서 산 매트리스의 품질 보증은 개봉하지 않은 상품만이라는 업체 측 입장에 A씨는 소비자원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한 달 만에 업체는 매트리스를 회수해 검수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보도가 나가자 사다 놓고 5년을 개봉하지 말고 쓰라는 거냐 뭐냐. 이런 건 업체랑 제품을 밝혀라. 외형만 문제 없다면 성능은 보증 안 한다는 거네. 초기 불량 교환은 5년이건 10년이건 해주는 거고, 품질 보장은 사용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보증해줘야죠.
등등 업체 측 반응에 대한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사용 후 반품을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사용한 매트리스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수 후 누가 어떻게 검수하고 있고 피해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며칠 혹은 몇 주 간격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이참에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자고 요청했습니다. YTN 취재 후 해당 업체는 A씨에게 이유 설명 없이 환불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제품을 팔 때 소비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쏟는 노력을 사용 후 만족할 때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건 모든 소비자의 마음 아닐까요? 뉴스에 보면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격하게 말이지 그 충돌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아나운서가 하시는데 같은 말에도 YTN에서 좀 말을 좀 순화시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민데스크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